네, 지금부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맡고 계십니다. 김광민 변호사 모셔서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변호사님 보니까 뭐 이재명의 실력, 김광민의 추진력, 기호 1번, 네, 어디 출마하신 모양이에요. 저 부천시장. 부천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번 주 금요일 결선입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결선. 예. 네. 그 워낙 인지도가 높으셔서 유리할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이 좀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여론조사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야,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올 때는 광고부터 좀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저희가 하나하나 광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 싹 해놓고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하시는데 그 인터넷 바꿀 때 안 되셨어요?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인터넷 비교원으로 바꿔보시기 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광고입니다. 가려움 완화제이에요. 혹시 우리 변호사님 뭐 환절기에 여기저기 가려운 데 없으세요? 저 알레르기 심합니다. 그럴 때는 글루타셀입니다. 아, 예. 알레르기 심하신 분들에게는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 또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진짜 히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애정하는 애정템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이화영 부지사 면회하고 오셨죠? 네, 저희가 어제 왔습니다. 스케줄 잡느라고 전화드렸더니 딱 그 시간에 예. 부지사님 면회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오늘로 연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오. 네, 저는 사실 그 국정조사 첫날 내용 보고 정말 울컥했거든요. 네. 진짜 그동안의 그러니까. 그 서름이. 맞아요. 근데 부지사님은 생각보다 담담하셨고 근데 얼마나 그동안의 서러움을 취재 편의점에서 그거만 하나 묶어서 그렇죠. 해도 예. 김광민 울컥편. 예.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계시니까 이제 정보 접근이 좀 제한되니까. 제한되잖아요. 예. 주로 안에서는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박상용 검사 증언 거부
네. 그것만 나왔대요. 그래서 뭔가 사고가 터졌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네. 가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때 상당히 담담하시게 네. 이제 뭐 이제 그 전화점이 온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예.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하셔서 예. 거기에 대해 대응 방안 좀 많이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에 박상용 검사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네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징계 취소 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당이 공취모를 만들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빌드업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 불법적인 공소 취소만 막아주면 본인은 가서 선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세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요. 근데 네. 좀 아쉬운 거는 공치모가 뭐 다들 좋은 의도로 의혹을 갖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것 때문에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상용 검사 뭐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이니까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소 취소를 뭐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국정조사 이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뭐 특검을 하겠다. 뭐 어제 정청래 대표도 이거 특검으로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고. 특검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남부지검 그 서울고검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 TF 거기도 이제 일정 부분 특검 현 2차 특검을 넘겼다고 넘겼습니다. 하는데 예. 공소 취소는 수원지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여기서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국회, 네. 그다음에 뭐 서울고검, 특검 이렇기 때문에 네. 공소 취소 주체가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박 검사가 얘기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어느덧 정치인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포착한 박상용 검사의 그 국정조사하는 네네. 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준 행동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곽규택 의원이 지나가니까 단독 하셨죠? 예,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윤상현. 그 윤상현 의원 네. 만나니까 막 뭐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 0010 뭐 이렇게 번호를 불러주는 장면이 다 포착이 됐어요. 이미 정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임의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 사실상 뭐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터졌을 때 박상용 검사가 본인 입장 표명에 뭐라고 했었냐면 검사로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네. 사실 뭐 검찰 조직이 이제 해체되긴 했지만 해체됐다고 하더라도 뭐 수사기관에서 계속 뭐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네. 박 검사는 이미 그때 검사 또는 뭐 수사 인력으로서 본인 커리어는 끝났고 이제는 그 정치권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박상용 검사는 이제 그 다음 총선에서 여자 이진숙이 되지 남자 이진숙이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치권으로 한 걸음 깊숙이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마 제2의 한동훈을 꿈꿨을 텐데. 제2의 이진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차례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원지검으로 불러가지고 네. 조사도 안 하면서 대기시키고 돌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네네. 거를 숫자로 김광민 변호사님께서 밝혀주신 바 있어요. 네네. 근데 원래 불러서 조사를 하면 반드시 킥스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종배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자체가 수사규정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로 기록을 팀 내부에서 협의한 내용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위반입니다. 위반이고요. 명백한 위반입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수감 상태가 아닌 피의자를 소환했을 경우에 수감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 피의자를 소환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해요. 네. 용인이 가능한데 예. 구속 상태 그러니까 수감돼 있는 피의자를 소환했을 경우에는 예. 무조건 뭐가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예. 이게 면담 기록이 됐든. 대검 예규고요. 예, 대검 예규고 이 예규가 나온 이유는 이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서로 조율해서 소환을 네. 합니다. 예. 예, 그 소환을 그 조율하지 않고 소환했을 경우에 네. 개인 사정으로 해서 소환에 불응할 우려도 있고 네네. 그래서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조율해서 소환을 하고 소환도 그렇게 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많아야 두세 차례 뭐 이 정도밖에 소환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이 이 피의자를 구속시켜 놓는 거는 네네. 구속된 피의자는 그냥 구치소에 데리고 와 하면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수십 차례 소환을 당한 것도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검찰 이제 뭐 이번에 박상용 보니까 과거 검찰이 아니라 현재 검찰도 그러는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블럭방이라고 하거든요. 블럭방?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네. 불러서 조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불러대는 예. 거예요. 불러가지고 예. 예, 거기 대기시키고 예. 이게 힘드니까 예. 이거 일종의 이제 고문이죠. 아.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블럭방이 횡행하니 대검이 지네들 얘기로 블럭방? 예, 빵. 대검이 지네들 얘기로 예. 구속 상태인 피의자를 소환했을 경우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어쨌든 관련된 서류를 남겨야 된다라는 게 지네 예규입니다. 네. 예, 그걸 안 지킨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지금 박상용 검사 사실상 자백한 걸로 보이는데 예, 뭐 서류를 안 남겼고 서류 안 남긴 게 위법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최초에는 서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대북송금 사건을 할 때는 네. 수사기록 목록을 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네. 서류 남기지 않고 소환한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공원 인권 TF에서 감찰 들어갔잖아요. 네. 감찰 들어갔을 때 해당 서류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다 튀어나왔는데 서류가 너무 조악해서 시간도 다 동일하고 뭐 그 서명도 이상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급하게 만든 위조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급조. 저희는 이거를 예. 계속해서 예. 그 당시 만든 서류가 아니라 감찰 들어오니까 사후에 조작한 위조된 서류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위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박상용 검사가 그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뭐 인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윗선 비리를 여기서 윗선은 이재명 그렇겠죠. 당시 예. 그 경기도 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윗선 비리의 제보자이자 목격자인데 외부 세력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제 계속 너 이렇게 진술하면 안 돼라는 형식의 이제 좀 뉘앙스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윗선으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었습니까? 변호인이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 한번 돌이켜 보시죠. 네. 당사 상황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제가 23년도 7월, 8월 이때 처음에 투입이 됩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천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구멍가게만한 법률사무소 하고 있는 그냥 동네 변호사예요. 예. 근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사건에 저 같은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웬만하면 다 정관 아니면 대형 로펌 이런 데가 들어가죠. 예. 근데 제가 들어갔던 이유가 예.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이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명도. 그래서 사모님이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이 두 부부가 성균관대 네. 출신이거든요. 예. 성균관대 출신 법조인도 꽤 됩니다. 예, 성대가 그 법학 쪽이 좀 세서. 예. 그래서 동문회 뭐 민주동문회까지 다 탈탈탈 털어도 감히 이 사건에 들어오겠다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저 같은 동네 변호사가 투입이 된 그런 사안이에요. 예. 그 당시 돌이켜 보면 그때 박찬대 의원이 네. 백정화 사모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다가 네, 맞아요. 통화하다가 뭐 박찬대 의원 있으니까 좀 잠깐 바꿔주겠다. 바꿔줄까요? 해서 한 10초 통화했습니다. 맞아요. 이 10초 통화한 걸 가지고 검찰이 뭐 민주당이 개입을 했냐 어쩌냐 해가지고 탈탈탈 조선일보에 털고 대서특필 됐었죠. 예, 그 난리가 나고 사건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를
이화영 개인 비리로 몰아갔습니다. 맞아요. 예,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사이드로는 언론 장난 어떻게 쳤냐면 뭐 불륜이다. 세컨드뿐만 아니라 서드도 있다. 이런 식의 뭐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그래서 이화영은 아주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이화영에게 접근하는 모든 정치권은 다 공격하고 변호사마저 선임이 안 되도록 만든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윗선이 뭐 이화영한테 어떻게 압박을 넣습니까? 아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뭐 파노라마처럼 저도 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취재 편의점이 출발하던 시점하고 네. 이 사건이 거의 맞아떨어져서 저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잘 안 다뤘어요, 주요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취재 편의점에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거의 자주 나오셔서 관련된 사실을 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도 쓰지 않아서 하는 단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종편의 인용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고발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인데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민석 변호사와 나 수십 차례 통화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최소 10개 이상의 파일이 있을 거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민석 변호사가 그 연어회 술파티 의혹 받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출석을 해서 녹음 파일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녹음 파일이 상당히 큰 전환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국정원장이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밝힌 여러 가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전환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네. 녹음 파일은 일선 수사 검사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한테 그 윗선 그러니까 수원지검 내 윗선까지 녹음 파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원지검 내 윗선까지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 부장지검장 뭐 이 정도까지 녹음 파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저 누굽니까? 저기 박상용 검사 말고도 부장 검사, 지검장하고도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단독이네.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서민석 변호사 저는 우선 전제는 서민석 변호사의 용기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충분히 인정받아야 될 행동이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서민석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뜸들이면서 뭐 했다는 그런 참 힘들게 했던 게 있거든요. 예. 그간의 서민석 변호사의 태도를 봤을 때 왜 이제 내놓는 거냐 이런 문제죠.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 지검장과 부장과 통화는 했으나 녹취록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다 찾아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저는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간의 그분의 태도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녹취록은 그 수원지검 내 일선 검사들의 위법 상황이 담겨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국정원 건은 이 건이 수원지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북 송금 사건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엄중함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훨씬 엄중하죠. 근데 시사적 파격으로 따지면 뭐 둘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국조를 돌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께 공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냐. 너무 답답하다. 환장할 뻔했습니다. 정말. 예, 우리 김 변호사님 환장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게 국조가 되면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일시에 다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어제 나온 그 특검보의 그 정례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이를테면은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들한테 확인을 안 해주시는데 혹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뭐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저도 없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알듯이 이 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이 됐고 변호사 대납
그 당시 뭐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오긴 했지만 네. 그 다음에 변호사 대납 20억이 얘기 나오면서 20억.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20억짜리 뭐 이런 맞아요. 논의가 됐어요. 예. 논의가 되고 22년 상반기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이 상반기에 FIU 네. 금융분석, 예, 금융거래 분석원 예. 네. 거기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거래 포착을 했죠. 해서 대검으로 넘깁니다. 네. 대검으로 넘기고 대검이 예. 이 사건을 예. 어디로 넘기냐면 수원지검으로 넘겨요. 예, 이거는 수원지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예, 쌍방울 쌍방울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수원에 있어요? 그 신당동 쪽에 있습니다. 신당동 예, 서울에 예. 있어요. 예, 예. 예. 서빙고 이쪽에 있는데 근데 수원으로 넘어가요. 수원으로 넘깁니다. 예. 수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수원은 이재명을 파고 있을 네, 때였고. 그 상황이고. 자, 쌍방 FIU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원지검은 그 순간부터 쌍방울 그룹의 모든 현금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네. 예.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네. 이때 이 권한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 현황을 탈탈 텁니다. 네. 탈탈 털고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거는 그 이제 금감원 얘기 나오잖아요.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뭐 이걸 맞아요.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예, 있는데 예. 그 거기서 보통 언론에 보도 안 되는데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예. 검찰이 금감원에 야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살펴봐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금감원은 예. 검찰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더라. 음. 예, 우리한테 이거 좀 살펴봐라면서 자료 줬는데 검찰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더라. 이건데 그게 FIU 건을 수원지검을 넘겼고 수원지검에서 현금 흐름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동원된 게 FIU, 네. 대검, 금감원, 그 다음에 수원지검 여기까지 예. 나오죠. 예.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 건에서 유도윤 부장이 예. 국정원에 파견이 되잖아요. 예. 예, 이분이 서울중앙에 있다가 남부지검으로 보직을 옮기자마자 수원지검으로 가요. 아니 국정원으로. 예. 예. 이게 그래서 23년 감찰. 2월인데 예. 그것과 동시에 예. 남부지검에 있었던 김준엽이라는 검사가 예. 같은 시기입니다. 동시에 수원지검으로 발령을 받고 발령 받은 것과 동시에 국정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유도윤만 나오는데 네. 유도윤이랑 김준엽이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고 이 둘이 이제 그해 9월까지 국정원에 있다가 네. 유도윤은 부장 승진을 하면서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가고 네. 김준엽은 어디로 가냐면 수원지검 형사 6부로 갑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예. 대북송금 사건을 예. 터는 곳이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벌써 서울중앙 음. 그 서울 남부 예. 그 다음에 수원지검 또 이 세 개청이 그렇죠.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원래 형사 6부가 아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의 감찰부서였어요. 네. 감찰부서였고 예. 이 친구가 예. 그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수원지검의 수사관이 영장을 사전에 쌍방울 측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이 건으로 그 해당 수사관이 구속되는데 예. 이 건을 감찰한 사람이 박상용이에요. 아. 이 건을 박상용이 감찰을 하고 예. 감찰한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형사 6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아. 대북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수원지검의 감찰부서 네. 형사 6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을 전방위로 이제 네. 그 털게 되는데, 이게 이화영을 전방위로 털게 되는데 예. 전방위로 턴 검사들이 이제 팀장급 검사가 예. 박상용, 송경민, 저기 함석욱, 함선 말고요. 김두성, 잠시만요. 예. 한광일이 한광일? 예, 한광일일 예. 겁니다. 예, 요 세 검사가 한광일. 있는데 예. 여기서 두 명은 그 형사 6부고 네. 송경민은 공공수사부예요. 예. 그럼 수원지검 내에서도 벌써 감찰, 형사 6부, 공공수사부 세 개 부서가 네.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건은 일단 수원지검 내에서는 세 개 부서가 총동원되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이 당연히 핸들링을 했을 것이고, 수원지검 이상으로 가면 네. 서울중앙, 남부, 수원 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세 개의 지검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대검밖에 없습니다. 대검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예. 종합하면 대검, 법무부,
검찰 측에서는 대검. 예. 그다음에 군감원이랑 국정원 국정원. 핸들링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란숙의 윤석열이 총지휘자였다라는 네. 것이 입증되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권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예. 움직일 수 없는 주체들이 다 움직인 거죠. 다 움직였다. 예. 공교롭게도 당시 금감원장은 이복현. 그래서 그때 김 변호사님께서 이복현을 주시해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뭐 박상용 개인 혼자서 뭘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조직 범죄다. 박상용이 금감원 국정원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박상용은 행동대원으로서 움직였을 뿐이고 네네. 이 행동대원을 움직였던 조직의 수괴가 결국에는 내란숙의 윤석열 아니냐. 그래서 특검으로 관련된 내용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 반도 못했는데 네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오늘 박상용 검사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조폭두목이나 대기업 회장 처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공소 취소해줘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그거예요. 박상용이 계속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수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네, 수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행동대장들이 있는데 네. 수괴와 행동대장 사이의 지휘 소통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 저기 가서 쟤 죽여. 네. 이렇게 직접 명령하지 않고 예. 암묵적으로 명령을 하고 가서 움직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휘 체계를 간접 증거 갖고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짓만 해도 이재명과 이화영의 이 지휘 체계를 간접적 증거로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형사법칙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려고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유죄의 심증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말이 되려면 대북 송금이라는 사건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대북 송금 자체가 거예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리오남이 필리핀을 간 적이 없다는 게 국정원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삼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교도관이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연어회덮밥. 예. 박상용 검사가 오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도관도 같이 먹었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자리에서 10,000원 상당을 10,000원 상당이고 그리고 본인은 없었던 걸로 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인데 자기가 밥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외부에서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법무부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뭐 설렁탕 같은 거 시켜주는 거지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오는 게 말이 되냐. 이 자체가 박상용 검사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칙은 구치관 내려가서 먹어야 돼요. 구치감 내려가서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온 식사를 구치감 내려가서 먹어야 근데 되는데 구치소에서 와야지 연어회 덮밥을 그렇죠. 외부에서 시켜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도관이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교도관이 같이 먹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교도관은 항상 그 수감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원래 구치감이 내려가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예. 구치감이 아니라 지금 검사실에서 먹게 됐잖아요. 그렇죠. 검사실에 먹게 되다 보니 예. 구치소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은 먹은 거잖아요. 거다. 예. 그러면 교도관은 그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본인 혼자 밥 먹겠다고 구치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 음식을 시켜줄 때는 네. 그 교도관 음식도 같이 시켜야 됩니다. 교도관도 옆에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 교도관이 얘기할 때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영상 녹화실에 있을 때 본인들은 못 들어오겠다. 예. 밖에 창문으로 지켜보겠다 했잖아요. 예. 그럼 먹었으면 예. 교도관은 그 밖에서 먹었겠죠. 그 영상 녹화실 밖에서. 예. 예. 그리고 요 스튜디오로 따지면 예. 요 커튼 밖에서. 아니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본인의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상당히 위법한 다른 재소자들한테는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예,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수미일관하게 이어지는 그 진술을 받아내려고 바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이번 주 금요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네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부천 시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부천시장 예비 경선 있습니다. 서울 전화 오시면 꼭 받아가지고 김광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